안녕하세요, 여러분. 고려시대 문화, 고려청자 부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려청자는 아무래도 고려하면 생각나는 가장 대표적인 문화재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청자가 무엇인지부터 고려청자의 대표적인 사례들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청자가 무엇인지 알려면 도자기가 뭔지, 그리고 도자기를 어떻게 구분하는지부터 알아야 되는데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도자기라는 건 사실은 도기와 자기의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도기도 해당되고 자기도 해당이 되는데요. 도기라는 건 우리나라에서는 붉은색의 진흙을 구워 만든 그릇을 도기라고 한다고 해요. 500도에서 1000도 사이에서 구워낸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도기는 신석기 시대부터 만들었던 빗살무늬 토기도 도기에 해당을 하고요.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항아리 같은 것도 도기에 해당해요. 그래서 색도 이렇게 붉은색에 띠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자기라는 건 뭐냐면 일단 그 흙 자체가 흙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이 철분이 포함된 흰색 점토를 구워서 만든 것을 자기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왜 철분이 포함되어야 하냐면 이 자기 같은 경우에는 1300도 이상에서 구워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흙으로만 순수한 흙으로만 굽게 되면 이 자기가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철분이 포함된 것을 구워서 만들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높은 온도에 견딜 수 있는 흙을 사용을 하고 또 가마 자체가 계속 높은 온도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도기보다는 이 자기가 만들기 훨씬 까다로운 그릇이고요. 이 그릇을 만든 다음에 겉에다가 쉽게 말해서 염색을 흰색을 바르느냐 파란색을 바르느냐에 따라서 백자, 청자로 구분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배울 고려 청자는 도기와 자기 중에 자기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청자는요. 푸른색을 띠는 그래서 자기라고 합니다. 만드는 방법은 아까 설명드렸듯이 철분이 들어있는 흙으로 일단 그릇을 한번 빚고요. 일단 한번 빚은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색을 내야 되잖아요. 색을 낼 때도 또 철분이 섞인 유약을 바르고 또다시 굽게 되면 이 흙과 유약에 있는 성분이 만나면서 푸른 빛을 띠게 된다고 합니다. 어떤 과학적인 작용에 의해서 빛을 자연스럽게 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유약은 물감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이 유약은 어떻게 만들었냐면요. 나무가 타고 재가 남잖아요. 그 재를 물에 타면 유약이 되었다고 해요. 이 유약을 바르는 이유는 뭐 색도 있겠지만 조금 더 자기가 단단해지고 광택이 나고 또 방수 효과도 있었기 때문에 이 유약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고려 청자를 알아볼 텐데요. 고려 청자의 우수성은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청자를 가장 많이 잘 만드는 나라는 중국이에요. 중국에서 기술을 배워서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청자를 10세기 정도에 만들게 됐고요. 일본은 17세기가 돼서야 조선에게 이 기술을 배웠고요. 유럽은 18세기부터 청자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술을 배웠어도 이 기술을 배워서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고려가 만들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바로 색깔이에요. 고려 청자의 빛깔은요. 한자로 비색이라 해서 중국의 비색과 굉장히 구별이 됐다고 하는데요. 똑같은 비색인데 한자가 다르죠. 중국에서 본인들의 청자를 비색이라고 할 때는 비밀스러운 색깔이라는 뜻의 비색을 붙였고요. 우리나라의 이 비색은 청록색의 비색이에요. 중국 청자는요, 약간 진하고 어두운 뭔가 비밀을 담은 빛깔이라고 한다면 고려 청자는 우리 맑은 하늘을 떠올리게 하는 굉장히 투명하고 고운 빛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중국에게 기술을 배워서 만들긴 했지만 중국에서도 고려시대 때 고려의 이 비색은 정말로 뛰어나다라고 극찬을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은요. 청자를 배운 다음에 고려에서 자체적으로 독자적인 제조법인 상감기법을 발명을 해서 도리어 이 중국에 청자를 만드는 제조법을 수출했다고 합니다.
자, 청자를 사용한 계층과 쓰임새를 보시면 당연히 청자는 지금까지 본 것만으로도 만들기 굉장히 까다로웠다는 걸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용한 계층은 주로 왕실, 귀족, 그리고 고려시대의 가장 상위 계층인 승려 계층이 보통 쓰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치품, 본인의 부를 과시할 수 있는 사치품으로 사용을 하게 됐고 고려의 귀족 문화를 대표하게 됐습니다. 이거 보시면 향로, 이건 뭘까요? 연적. 우리가 붓글씨를 쓸 때 물을 담아놓는 연적. 이거는 주전자. 이것도 주전자. 그러니까 굉장히 화려하죠. 향로 보더라도 이 조각이 어마어마하게 화려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런 쓰임새로 쓰였다고 합니다. 자, 청자가 만들어진 지역은요, 아무 데서나 이 청자를 만들 수가 없어요. 청자를 만들 수 있는 가마는요, 지리적 조건이 굉장히 까다로웠는데요. 일단 흙이 많아야겠죠. 그 1300도 이상의 고온을 이겨낼 수 있는 질 좋은 흙이 풍부한 곳, 그리고 기온, 강수량, 너무 비가 많이 오면 안 되죠. 알맞은 곳. 그리고 중요한 건 이 보통 청자를 사용하는 계층이 귀족이나 왕실이었기 때문에 수도인 개경에 이 청자를 운반해야 했어요. 쉽게 운반을 할 수 있게 바닷가 근처에 또 있어야 했습니다. 왜냐면 바닷가에서 배로 운반을 하니까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이 조건을 만족할 수 있는 지역이 바로 전라도에 있는 부안과 강진 지역이었다고 해요. 여기서 집중적으로 청자를 생산을 했고요. 특히 강진이 188개의 가마가 있어서 400년 동안 이곳에서 굉장히 많은 고려의 청자를 생산을 했다고 합니다. 자, 시기별로 그러면 청자가 어떻게 변했고 그리고 어떻게 쇠퇴했는지 볼 건데요. 일단 고려 초에서 12세기 초, 그러니까 건국을 하고 문벌 귀족들이 이제 활동을 할 때까지는요. 중국의 영향을 받아 청자를 생산을 하기 시작을 했고 이때에는 아직 초반이다 보니까 아무런 문양이 없는 순청자가 많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다가요. 12세기 중반 이제 고려가 조금 발전을 했을 때는 문벌 귀족들이 그 당시에 굉장히 세력이 좋았어요. 우리 그때 배웠던 이자겸 같은 그런 문벌 귀족들이 굉장히 세력이 좋았을 때 이들이 이제 본인들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많은 청자들을 만들었는데요. 특히 이때 고려가 독자적으로 발전시킨 상감청자가 발달을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13세기 초에는 이 무신정변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서 무신들이 집권을 하면서 청자의 세련됨이 아무래도 많이 쇠퇴를 했고 특히 우리나라가 몽골의 침입을 받았을 때 청자를 생산하던 가마터가 전쟁에 훼손이 되면서 청자를 생산할 수 있는 동력이 많이 약해졌고요. 이 이후로는 고려의 청자가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청자의 대표적인 사례가 여기 표에서도 보였듯이 순청자와 상감청자가 대표적인 청자잖아요. 그 개념들을 볼 건데요. 순청자는 이 순이라는 한자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아무런 무늬가 없이 순수하게 푸른빛만을 띠는 것을 우리가 순청자라고 합니다. 시기는 방금 보셨듯이 청자가 처음 만들어진 시기부터 12세기 초반까지 유행을 했고요. 그 이후로 상감청자를 만들게 되면서 순청자는 많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특징은 겉표면에 불순물이 없고요. 유약과 바탕흙이 조화를 이루어서 비취색이라는 청록색을 띠게 됐습니다. 비취색의 뜻이 청록색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대부분의 순청자가 굉장히 단정하고 뛰어난 균형미를 보인 청자가 많았습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중국인들이 이 색을 굉장히 극찬을 했고요. 기록에 고려비색이 천하제일이다 라는 기록이 남아있을 만큼 뛰어난 푸른색을 자랑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대표적인 사례 한 가지만 보도록 할게요. 자, 요게 이제 대표적인 순청자 사례인데요. 청자 참외 모양 병이라는 청자입니다. 이 순청자가 그러니까 이 참외 모양 병이 순청자를 가장 대표하는 작품인데요. 고려시대 인종의 무덤에서 발견이 됐어요. 여러분, 무덤에서 발견이 되었다는 건 왕실에서 사용한 거죠. 왕실에서 사용을 했으니까 당연히 그 품질은 최고였겠죠.
이 청자는 꽃을 담은 화병으로 쓰였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하나하나 뜯어보면 굉장히 정교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입구 보시면 여기 이렇게 주름 잡힌 거 보이시나요? 이게 꽃잎 모양이에요. 입구는 꽃잎 모양이고 그 다음에 이 몸통이 참외 모양이죠. 참외 모양이고요. 그 다음에 이 받침은 또 마치 우리 그 치마주름처럼 이렇게 치마주름의 모양의 받침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균형적이고 비례가 완벽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렇게 참외 모양으로 그 청자를 만드는 게 유행이었나 봐요. 그래서 사례가 굉장히 많고요. 중국에서도 많이 발견되는 그 모양이라고 합니다. 이 청자 참외 모양 병이 고려 청자의 비색, 청록색의 기준이 되는 작품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보통 이런 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은요, 이제 상감청자를 볼 건데요. 상감 기법을 사용해서 만든 고려의 독특한 우리만의 청자입니다. 상감청자의 개념은요, 우리가 이제 청자를 만들 때 일단 한번 그릇을 만든 다음에 구운 다음에 거기다가 유약을 발라서 푸른빛을 내게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상감청자는 뭐냐면 일단 한번 구워요. 일단 한번 구운 그릇에다가 그 흙을 파내요. 파내서 홈을 만들어서 이렇게 구멍을 만든 다음에 그 구멍에다가 다른 색깔의 흙을 넣는 겁니다. 흙을 넣어서 이 청자의 문양을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상감청자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 순청자 같은 경우에는 그냥 유약을 바로 바르기 때문에 문양이 있을 수가 없죠. 그런데 문양을 새길 때 우리 생각에는 그냥 물감으로 이렇게 색칠하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 흙을 파내서 홈을 판 다음에 거기다가 다른 색깔의 흙을 넣어서 문양이 완벽하게 새겨질 수 있도록 만든 게 상감 기법이에요. 시기는 12세기 중반부터 13세기고요. 당연히 홈을 팠기 때문에 문양이 많이 새겨졌고 화려하고 다양한 자기가 만들어질 수 있었다는 점이 상감 청자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문양이 빼곡하게 새겨져 있어요. 만드는 방법은요. 일단 도자기 표면에 무늬를 그리고 일단 한번 구워진 거에 그림대로 표면에 홈을 파고요. 흰색 흙이나 혹은 붉은색 흙을 여기다가 바르고 이제 끌로 여기 흙 이외에 묻은 흙을 긁어낸 다음에 다시 한번 유약을 발라서 흙을 구워내면 됩니다. 상감청자의 대표적인 사례는요. 요건데요. 이 작품은 아무래도 여러분이 진짜 많이 책에서 봤을 것 같아요. 교과서적인 작품입니다. 청자, 상감, 운학문, 매병이라는 청자인데요. 풀이를 좀 할게요. 청자, 청색의 자기, 상감 기법을 사용을 했고요. 운은 구름운자, 학은 동물 그 학, 구름과 학이 문, 새겨진 매병이란 뜻인데요. 매병은요, 술을 담는 병을 우리가 매병이라고 해요. 그래서 요런 청자였고요. 여기 이렇게 술을 넣는 구멍이 보이시죠? 구조는 이렇게 원이 있어요. 원이 그려져 있고 이 원 안과 밖에 학과 구름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치 1000마리의 학이 오르내리는 것과 같다고 해서 천학매병이라도 부르는데요. 학의 그 위치를 보시면 이렇게 위를 보고 있는 학도 있고요. 여기 보면 아래를 보고 있는 학도 있고 위를 보고 있는 것도 있고 아래를 보고 있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학이 이렇게 오르내리는 것 같다고 해서 천학매병이라고 불립니다. 고려 청자를 대표하는 유물이고요. 상감기법이 가장 잘 표현된 걸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